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에 육박했고 서울과 인천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75%를 넘어서면서 수도권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내일 구체적인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발표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했던 유럽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일부 국가들이 다시 고강도 봉쇄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식당과 슈퍼마켓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긴급 수급 조치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혼란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요소수 공급 주유소를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사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 지역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지다가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인데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는 9일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집중된 서울과 인천은 중증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었는데요. 정부는 내일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발표합니다. 이양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닷새째 2,000명대로 주말에도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60대 이상 환자 비중만 37%가 넘습니다. 고령층 확진이 잇따르면서 숨진 환자는 하루 새 20명이나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83명으로 9일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의료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밝힌 500명에 거의 다다른 겁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바깥으로 벗어났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아직까지 완전히 경향이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위중증 증가세에 의료체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5%에 육박합니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하나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제시했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이 기준에 근접한 건데 정부는 특정 지역에만 비상계획을 시행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9.6%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나지고 있지는 않지만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 또 미접종자에 있어서의 확진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 규모와 위중증, 사망 추이 등을 평가한 뒤 내일 비상계획 발동 요건이 될 세부적인 지침을 발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는 모두 1,8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395명이 적고 일주일 전 같은 시간보다는 246명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 서북구에 있는 독서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어제까지 모두 2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 중 17명은 오늘 18일 수능 시험을 치를 예정인 수험생이고 나머지 4명은 직원 1명과 다른 공부 중인 이용자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수험생들은 수험시험 응시가 가능한 의료기관인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실내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예전처럼 환호성을 지르고 노래를 따라하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수와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교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공연장을 다녀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뒤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실내 공연. 방역 절차를 밟으려는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늘어섰습니다. 한류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 3천여 명이 콘서트장을 찾았는데요. 입장객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고 이렇게 비닐 장갑을 껴야 합니다. 함성이나 이른바 떼창은 금지. 오로지 박수로만 호응할 수 있는 방역 수칙에 헷갈리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자발적 호응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지나쳐 따라주면 안 돼요 여러분. 데뷔 1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공연하는 걸그룹은 공연장을 채운 관객에 신기해하는 등 코로나19가 나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을 늦추긴 이른 시기. 주최 측은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오랜만에 대면 공연에 관객들은 싱글벙글합니다.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이런 그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좀 실제 존재하는 아이돌인지 잘 모르겠었는데 이제 드디어 보니까 약간 떨리죠. 이제 진짜 존재하는구나 하고. 대면이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 감사하고. 함성 없는 조금 낯설고 어색한 K-팝 콘서트. 가수도 관객도 더 자유로운 공연이 가능한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응원 소리를 꾹 참았습니다. 그리웠어요. 네, 이런 뭔가 박수, 근데 오늘 함성 소리는 잘 들리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좀 속으로 지금 다 외치고 계시죠? To go into 2 years of nothing. Hopefully there's more in the future. So I'm looking forward to that. Hopefully they can feel our love from the clapping. YTN 이준엽입니다. 일상 회복 국면에 들어갔던 유럽에서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지했고 네덜란드는 아예 부분 재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도 이상순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가 현지 시각 15일 월요일부터 열흘간 12살 이상 백신 미접종자들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출퇴근이나 생필품 구매, 산책만 가능합니다. 안 지키면 1,450유로, 약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s wird sehr konsequent kontrolliert werden und es wird auch sehr konsequent sanktioniert werden. Ich will auch jetzt schon den Polizistinnen und Polizisten herzlich danken für den Einsatz, den sie hier leisten. 인구가 약 900만 명인 오스트리아는 일요일 하루 신규 감염자가 11,000여 명일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네덜란드는 방역 해제 조치 2달 만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재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부터 3주 동안입니다. 네덜란드는 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1인데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봉쇄 조치에 따라 식당과 주점, 카페, 슈퍼마켓은 오후 8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비필수 업종은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손님 방문은 4명까지만 됩니다. Ja, ik vind het heel vervelend. We zijn net helemaal gewend weer aan dit nieuwe, het oude leven terug, zeg maar. En nou willen ze ons eigenlijk weer helemaal terug laten gaan naar het begin. Alsof het nu een beetje voelt alsof we weer van vooraf aan moeten beginnen. 지난 10일 1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한 독일은 우선 이번 주 베를린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이나 영화관, 박물관 등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호주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렉 헌트 호주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호주 의료규제 당국이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초에는 검토가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의 코로나19 TF 팀장인 존 프레벤 중장은 호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들에게 접종할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소수 대란에 정부는 전국 거점 주유소 100곳을 중심으로 공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현장에선 아직 요소수가 온다는 연락조차 받지 못한 곳이 있는 등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잇따른 요소 수입 소식에도 요소수 대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전국 100개 주유소를 거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합니다. 요소수 180만 리터,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차량용 사용량의 3일치 정도를 급한 대로 전국 주유소에 뿌려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요소수가 언제 간다는 통보를 못 받은 곳이 있는 등 거점 주유소별로도 사정이 너무 달랐습니다. YTN이 전국 거점 주유소 몇 곳에 연락을 돌려보니 2,000리터 들어왔는데 다 팔리고 거의 없다는 곳부터 오늘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 왔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주유소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온다는 연락조차 못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뒤돌아 가시는 공연들 뵐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깝고 정부는 이에 대해 공장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며 요소수를 만드는 대로 거점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13일부터 차례로 100개 주유소에 나눠주는 중이고 앞으로 물량이 넉넉하면 요소수 공급 주유소를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 목적용으로 쓸 20만 리터의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에 모두 도착해 시내버스 등에 배분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구급차에 호주에서 수입한 요소수 2만 7천 리터 중 일부를 보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와 함께 화물차와 택시 등에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을 내려 화물 운송업계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류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보조금 깎지 마세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유가 보조금이 애초 유류세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유류세가 내리면 같이 내리는 구조로 설계돼 임의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대신 유류세 인하분이 빨리 기름값에 반영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운임의 유가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는 2년 전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에 맞서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보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최근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게 됐는데요. 문제는 제2의 소보장, 요소수 대란 위험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최근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른바 소부장 산업에 새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지만 한 달 만에 빛이 발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요소수 대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제2의 소부장, 요소수 사태 발생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요소는 물론 반도체와 철강 생산에 쓰이는 산화 텅스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도 대부분 중국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마그네슘의 경우 100% 중국산인데 최근 중국이 생산 통제에 나서면서 가격이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밖에 알루미늄과 히토류 등 중국 변수에 가격이 널뛰게 하는 품목은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뚜렷한 수입품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941개. 미중 갈등도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단순하게 양 나라 간의 대결이 아니라 진영 경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요소가 되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원이 무기화되는 일도 잦아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오늘부터 10월분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3,800억 원 규모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은행 방문 등을 통해 참여를 신청한 1,5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0여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 때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로 월 평균 1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150만 원을 쓰면 5만 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쌓인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2달 동안 예산 7천억 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민생 현장을 찾아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PK 지역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갈등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소에서 노사 의견을 듣고 노동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선 일정 중에 나왔던 부산은 재미없다는 발언에 야당이 비난을 쏟아냈는데 이 후보 측은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이재명표 민생버스가 향한 곳은 경남입니다. 이 후보는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합병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와 경영진을 각각 만나 지역 현안부터 챙겼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불신. 인수 조건에 분명하게 하든지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든지 하는 거는 당에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이어 찾은 곳은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MZ세대 연구원들과 소통하며 이번에도 청년 민심부터 살폈고 항공산업이 미래의 핵심이라며 한국에도 미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항공우주전략본부 이런 이름으로 싹 통합하고 필요한 각 부서로 나누는데 뒤이어 거창으로 건너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거창 적십자병원을 방문하고 국민들과도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이 후보가 한 발언을 두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균형 발전이 사실 인재 부족 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 주겠죠.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측은 부산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아전 인수식 왜곡이라면서 부산 발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청년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2박 3일간의 첫 민생 탐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버스로 전국을 누비며 지역 밀착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야구장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하나 내놓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합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코리아라고 써진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야구광을 자처하는 윤 후보는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직접 관람하며 시민들과 접점을 넓혔습니다. 아주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날씨 좋은 가을에 우리 좀 그동안 코로나로 찌들었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게 돼서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재검토하겠다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윤석열 후보 뒷받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댓글 조작을 찾아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며 크라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의 여론조작 프로그램이 킹크랩이었는데 크라켄은 킹크랩의 천적 이름입니다. 어줍지 않은 여론 공작이나 아니면 매우 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인 어떤 그런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제가 권합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설왕설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언급하며 선대위 구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 지금 있는 인사들은 전현직 다선 의원이고 필요한 역량이 이미 검증됐다며 그때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 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허수아비가 되겠냐라며 경륜과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합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하는 선대위가 출범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넓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소문만 무성한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소환될 걸로 전망됩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한을 일주일쯤 남겨둔 검찰이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됐습니다.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배임 액수와 공범을 확정하고 윗선 개입과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진 검찰은 휴일에도 김 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뒤 세 번째 소환입니다. 김 씨 등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큰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설 관련 소환도 곧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의혹 당사자 가운데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에 가장 먼저 출석할 걸로 전망됩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규정하고 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강제 조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특경법상 알선 수재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 등의 부탁으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꾸리도록 도왔고 그 대가로 큰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들 광모 씨와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데다 곽 전 의원도 숨지 않겠다며 수사 협조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초 검찰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호화 고문단의 이름을 올린 50억 클럽 인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박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는 특혜 의혹과 대장동 사업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인척이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 딸과 인척만 조사를 받았을 뿐 박 전 특검 소환은 아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팀 코로나19 확진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한동안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검찰은 남은 기간 주요 피의자 소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장에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범죄 사실이 어떻게 적히는지에 따라 사실상 대장동 수사 성패가 갈리는 만큼 검찰이 이번 주 곽 전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수사도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휘발유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여당인 민주당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민심이 악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기자입니다.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휘발유값 하락을 위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I'm here today to urge the administration to approve fuel sales from the nation's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get those gasoline prices down. 슈머 원내대표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1년 전에는 1갤런, 즉 3.78리터에 $2 23센트였지만 지금은 $3 14센트로 급등하면서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전략 비축유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PEC with the Russians and the Saudis saying they're not going to boost supply. This is how we boost supply with the SPR. 앞서 지난 8일에는 11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편지를 보내 전략 비축유 방출이나
원유 수출 금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휘발유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버지니아에서 최근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데 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의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1%로 취임 후 가장 낮았습니다. 부정평가는 53%에 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하락해 지난 9월 조사에서 44%로 저점을 기록한 후 이번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0%가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답했고 절반 가까운 응답자는 현재의 심각한 물가 상승의 이유를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당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고 중간선거 가상 대결을 벌인 결과 응답자 중 등록된 유권자의 51%가 공화당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이란 응답은 4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981년 중간선거 가상 대결 조사를 시작한 이래 민주당 지지율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에 갔습니다. 무역 분야는 진전이 예상되고 타이완 문제에서는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국은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첫 화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토요일에 양국 외교장관이 전화로 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한 회담이었지만 중국은 타이완에 개입하지 말라며 미국에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말에도 전투기 6대를 타이완 부근에 보냈고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겨냥해 단호한 발언을 쏟아낸 것의 연장선입니다. 以意识形态划线搞地缘政治小圈子终究是没有前途的。亚太地区不能也不应该回到冷战时期的对立和割裂状态。 반대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타이완인들의 이익에 부합해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시각 화요일 오전에 열릴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타이완 문제는 평행선을 달릴 전망입니다. We're in a position to defend our values, which certainly will be part of the president's conversation and those of our allies and partners, and also discuss areas where we can work together. 무역 문제에서는 양국이 협력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제기한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도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천연가스와 석탄의 수입을 늘리면서 관세 인하를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딴 사고로 수입을 중단한 미국 보잉사 항공기 100대 정도를 구매할 수 있다는 신호도 보냈습니다. 중국 민항국이 보잉 737 맥스의 최근 설계 변경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깜짝 발표한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와 이란 핵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는 공식 의제로 직접 거론되지 않아 순위가 뒤로 밀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지금 연말 국면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현지 시간 14일 미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의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은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이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방법론에 관련해서 소위 이견 없이 합의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북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나 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중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개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양양군 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2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산림 5,00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인근 펜션 투숙객 10명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과 산불 진화대원 등 300여 명과 소방차를 비롯한 장비 200여 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양양군 일대에는 지난 11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중학교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주차장에 차량은 없었지만 학교 관계자 한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는 형하고 같이 걷고 있었거든요. 탄내가 난다 했는데 그 순간 바로 옆에서 펑 터지더라고요. 불이 점점 커지더니 영상처럼 이렇게 엄청 높게 올라갔었거든요.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철거 문제를 두고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6차 명도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집행 인력 수백 명은 오늘 새벽 3시 20분부터 교회 시설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신도들이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불을 붙이며 저항하고 있다고 현장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장위 10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건주에서 규모 6.4와 6.3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테헤란 대학교 부설 이란 지진센터에 따르면 현지 시각 14일 오후 3시 37분쯤 반다르 아바스 북북서쪽 44km 지점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1분 뒤에는 같은 지점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다시 관측됐습니다.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현지 적신 월사를 인용해서 이번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기사들이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기사는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는데 회사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711번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 박상욱 씨.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양재시민해수까지 왕복 100km에 달하는 노선을 매일 운행하느라 피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9711번 버스가 오가는 길은 수도권 내 장거리 노선 중에서도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긴지 제가 직접 버스에 타서 체험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고양시 차고지를 출발한 버스는 2시간 만에 종점인 서울 양재시민해수역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방향을 돌려 돌아오는데 비교적 차가 적은 오후 시간대인데도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화장실을 제때 가기 어려워 기저귀까지 준비할 정도입니다. 아까 충전소 가자마자 차 세우고 바로 이제 화장실 갔다 왔죠. 오늘은 차 안 막힌 거거든요. 이거 올림픽대로 오는 것도 그게 안 막힌 거예요. 하지만 다음 운행에 나서기 전까지 박 씨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은 고작 28분에 불과합니다.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것도 밥을 좀 빨리 먹고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밥도 많이 못 먹는 이유는 또 가서 또 화장실 가야 되니까. 결국 박 씨는 지난 9월 8시간 일할 때마다 휴게 시간 1시간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위반했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정 지시를 받은 회사가 내놓은 대책은 출근을 30분 앞당기고 퇴근은 30분 미루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전엔 첫 차 운행 전 30분, 오후엔 막차 운행 후 30분씩을 휴게 시간으로 추가한 겁니다.
근무 시간 전에 와서 쉬는 거 보통 휴식이라고 안 보죠. 근로기준법에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 중에 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회사 측은 지난달부터 노선을 단축해 교통체증 등 일부 사례 외에는 8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휴게 시간 때문에 운행 횟수가 줄면 서울시에서 받는 재정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속사정도 털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8시간 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8시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일괄적으로 딱 정하기는 어렵죠. 운행 횟수가 줄면 보장이 줄겠죠. 횟수가 한 번이라도 준다면. 하지만 기사들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교통체증이 잦은 곳을 오가는 노선인 만큼 휴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강변북로라는 데가 너무 이게 유동이 심해가지고 시간 예측이 안 돼서 때가 많아요.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스트레스가 심해진 박 씨는 끝내 휴직을 결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계약서 등을 점검해 위법은 없는지 다시 따져볼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742번 시내버스 기사들이 노선 연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린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이른바 몰카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초소형 카메라를 팔고 사는 것 모두 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매장마다 몰래카메라를 판다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는 과연 누가 살까? 딱히 뭐 절차는 없어요.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그분들 사정이 맞겠구나. 굳이 저희들도 뭐 그분들한테 세세하게 안 물어보죠. 몰래카메라 구입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별도의 절차는 당연히 없고 들키지 않고 찍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이게 초소형 카메라거든요. 이런 거로 해갖고 여기만 노출시켜야지. 이 응용을 해야지 어떻게든. 다른 매장에선 인터넷 구입도 유도합니다. 차키, 화재 경보기, 액자 등 여러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로그인 없이 클릭 몇 번이면 손쉽게 결제창까지 넘어갑니다. 직접 구매한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강원도 춘천의 한 모텔 주인이 객실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한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성범죄 전체 통계에서 이 불법 촬영 관련된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지난 3년간에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그런 식의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관련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변형 카메라 제조와 판매, 구매업자를 등록하고 카메라 취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9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여전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카메라에 대해서도 이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구입할 때 정확하게 명부를 작성하게 한다든가 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그 용처에 건너는 남용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 건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5,032건. 지난 4년 동안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사람들은 매년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 없이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진 곳이 많겠고요. 여기에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충청 지역의 대기질이 탁합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7도, 대전 5.6도로 대부분 5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 17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닷새째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사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에 육박했고 서울과 인천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75%를 넘어서면서 수도권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추가 접종이 50대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요소수 긴급 수급 조치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혼란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요소수 공급 주유소를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민생 현장을 찾아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PK 지역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갈등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소에서 노사 의견을 듣고 노동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앞선 일정 중에 나왔던 부산은 재미없다는 발언에 야당은 지역 비하 발언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이 후보 측은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이재명표 민생버스가 향한 곳은 경남입니다. 이 후보는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합병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와 경영진을 각각 만나 지역 현안부터 챙겼습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한 불신. 인수 조건에 분명하게 하든지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든지 하는 거는 당에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이어 찾은 곳은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MZ세대 연구원들과 소통하며 이번에도 청년 민심부터 살폈고 항공산업이 미래의 핵심이라며 한국에도 미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항공우주전략본부 이런 이름으로 싹 통합하고 필요한 각 부서로 나누는데 뒤이어 거창으로 건너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거창 적십자병원을 방문하고 국민들과도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이 후보가 한 발언을 두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균형 발전이 사실 인재 부족 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 주겠죠.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측은 부산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아전인수식 왜곡이라면서 부산 발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청년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2박 3일간의 첫 민생 탐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버스로 전국을 누비며 지역 밀착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야구장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내놨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합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코리아라고 써진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야구광을 자처하는 윤 후보는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직접 관람하며 시민들과 접점을 넓혔습니다. 아주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날씨 좋은 가을에 우리 좀 그동안 코로나로 찌들었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게 돼서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재검토하겠다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윤석열 후보 뒷받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댓글 조작을 찾아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며 크라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의 여론조작 프로그램이 킹크랩이었는데
크라켄은 킹크랩의 천적 이름입니다. 어줍지 않은 여론 공작이나 아니면 매우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인 어떤 그런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제가 권합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설왕설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언급하며 선대위 구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 지금 있는 인사들은 전현직 다선 의원이고 필요한 역량이 이미 검증됐다며 그때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 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허수아비가 되겠냐라며 경륜과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합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하는 선대위가 출범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한 주 만에 다소 줄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율에서 진행한 11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5%, 민주당은 28.5%를 기록했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한 주 전에 역대 최대 격차 20.1%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이 8.5%, 열린민주당 5.7%, 정의당이 3.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60%를 넘어섰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8.9%를 기록해 일주일 만에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는 37.3%로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는 모두 1,8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395명이 적고 일주일 전 같은 시간보다는 246명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늘어서 2,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오늘부터 50대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 연령층은 오늘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세에서 49세 기저질환자와 우선접종 직업군도 오늘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선접종 직업군에는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 특수교육, 보육,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 인력, 그리고 돌봄 종사자,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등 보건 의료인이 포함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현지 시각 15일 0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살 이상 사람들의 외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어길 경우 최대 1,4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9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러 가거나 출근, 식료품 구매, 산책 등을 위한 기본적인 외출은 가능하다고 오스트리아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에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거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서 겨울철 대유행이 재현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는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 늘었습니다. 미시간에서도 지난 한 주 입원 환자가 20% 증가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최근 일주일 새 감염자가 는 곳이 절반에 이릅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북동부와 로키 산맥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에서 확산세가 거셉니다.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지난해처럼 또 한 차례 대유행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With around 400 COVID patients in our hospitals right now, I consider this to be our fourth COVID surge. 이 같은 확산세를 이끄는 건 백신 미접종자들입니다. 이번 환자의 절대 다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You know what that means when you have less than 300 vaccinated people in the hospital, almost about 1,200 people that are unvaccinated. We wouldn't even be here talking about this if everybody was vaccinated.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주요 기업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추가 접종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답보 상태입니다. I'm a centrist, I like liberty, and I would prefer to die a free man. And that's all I have to say. 실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 역시 여전히 많습니다. 게다가 일부 접종자들이 면역 효과 감퇴, 학교 대면 수업, 연말 휴가철 등이 결합해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재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픈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가 초기에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에선 회사 눈치를 보거나 직접적인 갑질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접종 다음 날 휴가에 발열, 통증 같은 이상 반응이 있으면 하루 더 쓸 수 있습니다. 임금 손실이 없도록 유급 휴가로 적용되고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자가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 휴가는 의사 소견서나 별도의 증빙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접종자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라는 점. 이러다 보니 대기업들 사이엔 백신 휴가가 널리 도입됐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에선 지지부진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직장 내 백신 갑질 사례도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백신 휴가는커녕 연차도 못 쓰게 하는가 하면 백신 휴가 중에도 빡빡하게 업무를 지시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접종을 미루는 직원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5달 동안 접수된 직장 내 백신 갑질 사례만 모두 80건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신 휴가를 편안하게 줄 수 없는데 정부가 의무화해서 백신 휴가를 가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했다면 중소기업도 직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게 부담이 없었고 현재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가 남은 데다 접종 완료자 추가 접종도 본격화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백신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열린 축제를 즐기면서 늦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제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인 서동요. 서동요를 배경으로 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나들이객들은 설화 내용으로 만든 유등을 보며 축제를 즐깁니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제 모습을 찾은 축제인 터라 더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애들하고 나온 지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역 축제도 하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랑 아내랑 지금 같이 나왔습니다. 임진왜란의 역사가 살아 숨지는 진주성에서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년 만에 열린 축제는 1949년 시작된 국내 첫 지방종합예술제인 개천예술제. 관람객들은 조선시대로 돌아가 당시의 의복과 생활을 체험하고 흥겨운 농악가락을 들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벗어나 조금이나마 일상으로 돌아간 시간을 만끽합니다. 네, 오랜만에 밖에 외출을 가족끼리 나왔는데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맞아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지역 축제들. 단계적 방역 완화에 맞춰 외출한 나들이객들은 축제를 즐기며 저물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는 2년 전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에 맞서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보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최근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게 됐는데요. 문제는 제2의 소보장, 요소수 대란 위험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최근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른바 소부장 산업에 새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지만 한 달 만에 빛이 발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요소수 대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제2의 소부장, 요소수 사태 발생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요소는 물론 반도체와 철강 생산에 쓰이는 산화 텅스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도 대부분 중국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마그네슘의 경우 100% 중국산인데 최근 중국이 생산 통제에 나서면서 가격이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밖에 알루미늄과 히토류 등 중국 변수에 가격이 널뛰게 하는 품목은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뚜렷한 수입품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941개. 미중 갈등도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단순하게 양 나라 간의 대결이 아니라 진영 경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요소가 되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원이 무기화되는 일도 잦아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국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자가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1년 전보다 11%나 늘었습니다. 류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는 약 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8%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나 늘었는데 이는 역대 두 번째 증가율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가지수가 급등해 금융자산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자들이 수익을 낸 금융자산은 주로 주식과 펀드였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9%는 주식 투자로 34%는 펀드로 수익을 냈습니다. 1년 전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투자 종목 수도 많고 해외 주식 투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주식 투자 규모를 늘렸다는 응답률이 작년보다 높아졌고 줄였다는 응답률은 줄었습니다. 또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들은 총자산 100억 이상에 연소득이 3억 이상이 돼야 부자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았는데 총자산 100억 이상은 평균 부채가 17억 원, 30억 미만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우리나라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이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고 생활비에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 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 8천 원으로 일본의 5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172만 5천 원의 4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243만 5천 원으로 연금의 생활비 대체율이 67.5%에 달했습니다. 네,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해 논란이 된 인천 검달 신도시 아파트. 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호준 기자입니다.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 공사가 멈춘 아파트 건설 현장 주위로 입주 예정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왕릉 비유 논란에 철거 가능성마저 제기되자 답답한 마음에 직접 건설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7월 하늘이 무너지는 기사를 접한 후 4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지역 내에 포함된 아파트는 3,400여 세대, 44개 동 가운데 19동입니다. 건설사 측은 문화재청의 명령대로 일부 층을 철거하면 1000여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철거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하며 문화재청이 본격적으로 건설사의 발목을 잡은 건 지난 7월. 일부 동이 세계 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겁니다. 이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아파트 건설을 승인한 인천시 서구청과 건설사 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서구청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문화재 심의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 건설사도 지자체의 허가대로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입주자들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갈 집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전세 계약 끝나면. 이들은 정부의 허술한 행정 처리로 인해 정상적인 청약에 당첨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모텔 주인이 객실 손님들을 불법 촬영하는 등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초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운데 판매와 구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매장마다 몰래카메라를 판다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는 과연 누가 살까? 딱히는 절차는 없어요. 필요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들 사정이 맞겠구나. 굳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세세하게 안 물어보죠. 몰래카메라 구입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별도의 절차는 당연히 없고 들키지 않고 찍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이게 초소형 카메라거든요. 이런 거로 해갖고 여기만 노출시켜야지. 이 응용을 해야지 어떻게든. 다른 매장에선 인터넷 구입도 유도합니다. 차키, 화재 경보기, 액자 등 여러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로그인 없이 클릭 몇 번이면 손쉽게 결제창까지 넘어갑니다. 직접 구매한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강원도 춘천의 한 모텔 주인이 객실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한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성범죄 전체 통계에서 이 불법 촬영 관련된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지난 3년간에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그런 식의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관련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변형 카메라 제조와 판매, 구매업자를 등록하고 카메라 취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9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여전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카메라에 대해서도 이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구입할 때 정확하게 명부를 작성하게 한다든가 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그 용처에 어긋나는 남용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 건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5,032건. 지난 4년 동안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사람들은 매년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번 주 한미일 외교 차관이 넉 달 만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최근 국제 현안으로 떠오른 공급망 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현지 시각 17일 워싱턴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납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는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에 처음입니다. 종전선언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공급망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어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사입니다. 더욱이 미중 첫 화상 정상회담 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미국 측 움직임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한미일 외교부 차관급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은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동의를 구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죠. 양자회담도 별도로 진행돼 한미 외에 한일 차관회담도 열립니다.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첫 한일 고위급 회담이란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한일은 강제징용 배상 등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왔는데 한일 관계 회복을 바라는 미국 정부의 중재 아래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2년 전 대형 산불로 불탔던 강원도 동해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가 복구를 마치고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에 강한 자재로 건물이 짓고 소방시설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4월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바닷가 리조트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체 숙박시설 27동 가운데 23동이 불탔고 소나무 천여 그루는 새까만 숯덩이가 됐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해변을 따라 새 숙박시설 30동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온통 검게 그을렸던 해송 군락지에는 푸른 소나무 1,700여 그루를 다시 심었습니다. 야외 물놀이장도 새로 갖췄습니다. 건물은 불에 잘 견디는 내화성 자재로 지었고 소화전 21개와 2톤 규모 저류조 등 소방시설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대형 저류조를 설치했고 건물의 모든 구조들을 내화성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야외에 보면 5개 소화전들을 대폭 확충을 해서 동해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40억 원을 들여 1년 동안 복구 공사를 벌였습니다. 공사는 이달 초에 마무리했고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리조트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2년 전에 산불 났을 때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재정비해갖고 아마 숙박객도 많이 늘어나고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는 2002년 국내 첫 자동차 전용 캠핑장으로 문을 연 이후 한 해 18만 명이 찾던 동해안 대표 관광시설이었습니다. 화마의 상처를 딛고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철거 문제를 두고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6차 명도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집행 인력 수백 명은 오늘 새벽 3시 20분부터 교회 시설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신도들이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저항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상자가 발생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장위 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천왕중학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교 관계자 1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면서 1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지난 2016년부터 11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재입찰이나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 전에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추세에 맞춰 군에서도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국방 예산 429억 원을 투입해서 안전하면서 감염 우려도 줄일 수 있는 언택트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군인들을 위한 군 생활 경험자들의 멘토링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각 군 장병들이 직접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유용한 소통 창구가 됐습니다. 의욕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과유불급이 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못하지도 않게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해서 그 중간만 한다고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 훈련소는 메타버스의 개념 중 하나인 가상현실 VR을 적극 활용해 감염 위험은 물론 훈련 중 인명피해 위험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돌발 변수로 위험 요소가 많았던 특전사 강화 훈련도 이젠 VR이 필수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 예산에서 VR과 증강현실, AR 장비 구축에 221억 원,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4곳 구축에 133억 원, 스마트 예비군 훈련병 관리체계에 75억 원을 투입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의 혁신 과제도 메타버스를 통해 공개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의 메타버스 활용은 교육과 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군사작전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당분간은 큰 추위 없이 늦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져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침과 낮으로 기온 변화는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오늘은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먼지가 쌓이면서 경기 남부 등 서쪽과 경북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여기에 출근길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며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서울이 6.4도, 대전은 5.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크게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5도, 대전과 대구, 광주 17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취소됐던 울산의 큰 줄다리기 마두희 축제가 오는 19일에 열립니다. 위드 코로나 사정에 맞춰 행사를 축소했지만 한 달 정도 걸려 만든 큰 줄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모여 거대한 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과 인근 경남 지역에서 구한 볏짚으로 만드는 큰 줄은 제작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여기 이 큰 줄이 완성되면 무게 20톤, 길이 150m에 이르는데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어집니다. 큰 줄은 마두희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큰 줄다리기에 사용되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수천 명이 겨루는 집단 줄다리기 대신 큰 줄을 보여주는 시가 행진을 펼치기로 했고 축제 프로그램도 축소해 엽니다.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주민들이 함께하는 마두희 축제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우리 이 마두희 축제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00년 초까지 320년 동안 열렸던 큰 줄다리기는 지난 2012년 마두희 축제로 복원해 매년 열린 전통문화 축제입니다. 울산중구청은 큰 줄다리기를 시지적 문화재로 선정하고 나아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학술대회 평가가 좋게 나왔고 심사 현장 조사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줄다리기 연합회에서도 좋은 호평이 있어서 이번 축제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 줄다리기 체험과 전국 소리 경연대회, 생활예술인들의 한마당 등이 마련됩니다.
마도이 축제는 오는 19일부터 3일 동안 태화강 둔치와 중구 원도심 거리를 중심으로 열립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오늘부터 10월분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3,800억 원 규모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은행 방문 등을 통해서 참여를 신청한 1,5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0여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 때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로 월 평균 1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150만 원을 쓰면 5만 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쌓인 가계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2달 동안 예산 7천억 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이 일본의 50%에 불과하고 생활비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 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 8천 원으로 일본의 5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는 9일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은 75%에 달하는데 정부는 내일 일상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발표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닷새째 2,000명대로 주말에도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60대 이상 환자 비중만 37%가 넘습니다. 고령층 확진이 잇따르면서 숨진 환자는 하루 새 20명이나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83명으로 9일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의료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밝힌 500명에 거의 다다른 겁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바깥으로 벗어났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아직까지 완전히 경향이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위중증 증가세에 의료 체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5%에 육박합니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하나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제시했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이 기준에 근접한 건데 정부는 특정 지역에만 비상계획을 시행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9.6%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나지고 있지는 않지만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 또 미접종자에 있어서의 확진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 규모와 위중증, 사망 추이 등을 평가한 뒤 내일 비상계획 발동 요건이 될 세부적인 지침을 발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는 모두 1,8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는 395명이 적고 일주일 전 같은 시간보다는 246명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오늘부터 50대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 연령층은 오늘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세에서 49세 기저질 환자와 우선 접종 직업군도 오늘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선 접종 직업군에는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 특수교육, 보육,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 인력, 돌봄 종사자,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이 포함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실내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예전처럼 환호성을 지르고 노래를 따라 부르진 못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수와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교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공연장을 다녀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뒤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실내 공연. 방역 절차를 밟으려는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늘어섰습니다.
한류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 3천여 명이 콘서트장을 찾았는데요. 입장객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고 이렇게 비닐 장갑을 껴야 합니다. 함성이나 이른바 떼창은 금지. 오로지 박수로만 호응할 수 있는 방역 수칙에 헷갈리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자발적 호응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지나쳐 따라주면 안 돼요 여러분. 데뷔 1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공연하는 걸그룹은 공연장을 채운 관객에 신기해하는 등 코로나19가 나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을 늦추긴 이른 시기. 주최 측은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오랜만에 대면 공연에 관객들은 싱글벙글합니다.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이런 그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좀 실제 존재하는 아이돌인지 잘 모르겠었는데 이제 드디어 보니까 약간 떨리죠. 이제 진짜 존재하는구나라고. 대면이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 감사하고. 함성 없는 조금 낯설고 어색한 K-팝 콘서트. 가수도 관객도 더 자유로운 공연이 가능한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응원 소리를 꾹 참았습니다. 그리웠어요. 네, 이런 뭔가 박수, 근데 오늘 함성 소리는 잘 들리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좀 속으로 지금 다 외치고 계시죠? To go into 2 years of nothing. Hopefully there's more in the future. So I'm looking forward to that. Hopefully they can feel our love from the clapping. YTN 이준엽입니다. 일상 회복 국면에 들어갔던 유럽에서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 외출을 금지했고 네덜란드는 아예 부분 재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가 현지 시각 15일 월요일부터 열흘간 12살 이상 백신 미접종자들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출퇴근이나 생필품 구매, 산책만 가능합니다. 안 지키면 1,450유로, 약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s wird sehr konsequent kontrolliert werden und es wird auch sehr konsequent sanktioniert werden. Ich will auch jetzt schon den Polizistinnen und Polizisten herzlich danken für den Einsatz, den sie hier leisten. 인구가 약 900만 명인 오스트리아는 일요일 하루 신규 감염자가 11,000여 명일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네덜란드는 방역 해제 조치 2달 만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재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부터 3주 동안입니다. 네덜란드는 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1인데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봉쇄 조치에 따라 식당과 주점, 카페, 슈퍼마켓은 오후 8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비필수 업종은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손님 방문은 4명까지만 됩니다. Ja, ik vind het heel vervelend. We zijn net helemaal gewend weer aan dit het oude leven terug, zeg maar. Nou willen ze ons eigenlijk weer helemaal terug laten gaan naar het begin. Alsof het nu een beetje voelt alsof we weer van vooraf aan moeten beginnen. 지난 10일 1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한 독일은 우선 이번 주 베를린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이나 영화관, 박물관 등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의 핫키워드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선도한 유럽이 다시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키워드는 유럽 봉쇄 조치입니다.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크게 치솟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유럽에선 21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한 사람도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각국은 봉쇄 조치에 돌입했는데요. 이틀 연속 1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네덜란드가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재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외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전국 100개 주유소에 요소수 180만 리터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죠. 두 번째 키워드는 요소수 공급입니다.
어제까지 14만 2천 리터가 71개 주유소에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요소수를 언제 받는지 연락을 못 받은 주유소도 있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추가로 30여 개 주유소에 요소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앞으로 생산 물량이 더 확보되면 공급 주유소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 만에 미국 출장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가석방 출소 이후 첫 해외 출장입니다. 이번 해외 출장의 주요 의제는 반도체와 백신입니다. 20조 원 투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부지를 최종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모더나사와도 만나는데요. 본사가 있는 보스턴을 언급한 만큼 직접 본사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전부터 화제가 됐던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친숙함에 방점을 두고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는 넷플릭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애플 TV 플러스도 서비스를 시작했죠.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까지 뛰어들면서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OTT 3파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만들고 인기 있는 브랜드와 캐릭터를 가진 디즈니 플러스가 과연 한국에서도 저력을 과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키워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도 청년층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의 중앙선거대책위 회의를 주재한 뒤 e스포츠 발전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는 선대위 산하의 e스포츠위원회를 두는 등 청년층 게임 문화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후에는 지역화폐 골목 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를 쳤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김 전 위원장의 책 출판 기념회에 이준석 당대표 등과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당사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선출을 축하하며 보낸 난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북한의 반응이라면서 어떻게 화답을 유도할지는 또 다른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이견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그 이제 소위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말 국면이고 그래서 이제 좀 조만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에 제안하는 거겠죠. 이게 결국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그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요. 꼭 가는 길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의 반응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유도하고 견인하느냐는 또 다른 숙제의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려고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넓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소문만 무성한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곽상도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소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한을 일주일쯤 남겨둔 검찰이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됐습니다.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대임 액수와 공범을 확정하고 윗선 개입과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진 검찰은 휴일에도 김 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뒤 세 번째 소환입니다. 김 씨 등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큰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설 관련 소환도 곧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의혹 당사자 가운데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에 가장 먼저 출석할 걸로 전망됩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규정하고 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강제 조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특경법상 알선 수재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의원이 김만배 씨 등의 부탁으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꾸리도록 도왔고 그 대가로 큰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들 광모 씨와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데다 박 전 의원도 숨지 않겠다며 수사 협조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초 검찰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 전 의원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호화 고문단의 이름을 올린 50억 클럽 인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박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는 특혜 의혹과 대장동 사업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인척이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 딸과 인척만 조사를 받았을 뿐 박 전 특검 소환은 아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팀 코로나19 확진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한동안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검찰은 남은 기간 주요 피의자 소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장에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범죄 사실이 어떻게 적히는지에 따라 사실상 대장동 수사 성패가 갈리는 만큼 검찰이 이번 주 박 전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수사도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기사들이 장시간 운전하고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기사는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는데 회사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711번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 박상욱 씨.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양재시민해수까지 왕복 100km에 달하는 노선을 매일 운행하느라 피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9711번 버스가 오가는 길은 수도권 내 장거리 노선 중에서도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긴지 제가 직접 버스에 타서 체험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고양시 차고지를 출발한 버스는 2시간 만에 종점인 서울 양재시민해수역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방향을 돌려 돌아오는데 비교적 차가 적은 오후 시간대인데도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화장실을 제때 가기 어려워 기저귀까지 준비할 정도입니다. 아까 충전소 가자마자 차 세우고 바로 이제 화장실 갔다 왔죠. 오늘은 차 안 막힌 거거든요. 이거 올림픽대로 오는 것도 그게 안 막힌 거예요. 하지만 다음 운행에 나서기 전까지 박 씨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은 고작 28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것도 밥을 좀 빨리 먹고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밥도 많이 못 먹는 이유는 또 가서 또 화장실 가야 되니까. 결국 박 씨는 지난 9월 8시간 일할 때마다 휴게 시간 1시간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위반했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정 지시를 받은 회사가 내놓은 대책은 출근을 30분 앞당기고 퇴근은 30분 미루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전엔 첫 차 운행 전 30분, 오후엔 막차 운행 후 30분씩을 휴게 시간으로 추가한 겁니다. 근무 시간 전에 와서 쉬는 거 보통 휴식이라고 안 보죠. 근로기준법에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 중에 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회사 측은 지난달부터 노선을 단축해 교통체증 등 일부 사례 외에는 8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휴게 시간 때문에 운행 횟수가 줄면 서울시에서 받는 재정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속사정도 털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8시간 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8시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일괄적으로 딱 정하기는 어렵죠. 운행 횟수가 줄면 보장이 줄겠지만 횟수가 한 번이라도 준다면. 하지만 기사들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교통체증이 잦은 곳을 오가는 노선인 만큼 휴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강변북로라는 데가 너무 이게 유동이 심해가지고 시간 예측이 안 돼서 때가 많아요.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스트레스가 심해진 박 씨는 끝내 휴직을 결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계약서 등을 점검해 위법은 없는지 다시 따져볼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742번 시내버스 기사들이 노선 연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린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지난 밤사이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나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양양군 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2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산림 5,00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인근 펜션 투숙객 10명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과 산불 진화대원 등 300여 명과 소방차를 비롯한 장비 200여 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양양군 일대에는 지난 11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중학교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주차장에 차량은 없었지만 학교 관계자 1명이 대피했습니다. 아는 형하고 같이 걷고 있었거든요. 탄내가 난다 했는데 그 순간 바로 옆에서 펑 터지더라고요. 불이 점점 커지더니 영상처럼 이렇게 엄청 높게 올라갔었거든요.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요소수 대란에 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국의 거점 주유소 100곳을 중심으로 공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선 요소수가 충분히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잇따른 요소 수입 소식에도 요소수 대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전국 100개 주유소를 거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합니다. 요소수 180만 리터,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차량용 사용량의 3일치 정도를 급한 대로 전국 주유소에 뿌려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요소수가 언제 간다는 통보를 못 받은 곳이 있는 등 거점 주유소별로도 사정이 너무 달랐습니다. YTN이 전국 거점 주유소 몇 곳에 연락을 돌려보니 2,000리터 들어왔는데 다 팔리고 거의 없다는 곳부터 오늘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 왔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주유소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온다는 연락조차 못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뒤돌아 가시는 공연들 뵐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깝고 정부는 이에 대해 공장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며 요소수를 만드는 대로 거점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13일부터 차례로 100개 주유소에 나눠주는 중이고 앞으로 물량이 넉넉하면 요소수 공급 주유소를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 목적용으로 쓸 20만 리터의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에 모두 도착해 시내버스 등에 배분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구급차에 호주에서 수입한 요소수 2만 7천 리터 중 일부를 보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정규 시즌 1위 KT가 두산을 꺾고 통합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네, 7회 말 KT 배정대가 쏜 홈런이 마법의 신호탄이 돼 팽팽한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대망의 한국 시리즈가 펼쳐지는 고척 스카이돔에는 휴일을 맞아 많은 야구팬이 몰렸습니다. 실내 구장이라 경기장 내 취식은 금지됐고 관중들은 마스크를 쓴 채 플래카드와 형광봉 등을 동원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전에는 사람도 없어서 조금 응원하는 맛이 없었는데 이제 좀 사람이 많아지니까 다 같이 응원하고 하는 게 재밌어요. 이곳 고척 스카이돔은 경기 시작 1시간 20여 분 전에 전체 좌석 16,200석이 매진됐습니다. 지난 7일 두산과 LG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 이후 두 번째 만원 관중 기록입니다. 우승 확률 74%를 가져갈 1차전 승리팀은 KT였습니다. KT는 4회 말 1점 선취점을 뽑았지만 두산이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1대1의 팽팽한 균형이 깨진 건 7회 말. 배정대의 솔로 홈런에 이어 황재균의 내야 땅볼, 강백호의 좌전 적시타까지 3점을 뽑으며 승리를 예약했습니다. 두산은 9회에 한 점을 더 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홈런을 치고 나서도 조금 더 점수가 나서
조금 이제 승리를 좀 가지고 오는 약간 그런 점수들이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때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KT 선발 쿠에바스는 7과 3분의 2이닝 동안 탈삼진 8개를 솎아내며 1실점으로 역투해 승리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정규리그 1위로 통합 우승을 노리는 KT와 첫 하위팀 뒤집기를 노리는 두산은 곧바로 2차전 경기를 이어갑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농구 코트에서도 KT가 신바람을 냈습니다. 네, 돌아온 에이스 허훈이 복귀전에서 20득점으로 활약하며 KT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조윤재 기자입니다. KT가 근소하게 앞서던 2쿼터 초반, 허훈이 올 시즌 처음으로 코트를 밟습니다. 이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를 찾은 모든 팬분들은 개를 타신 날입니다. 이 선수가 드디어 경기장에 복귀했습니다. 허훈 선수입니다. 네, 왕의 기회 아닌가요? 개막 직전 발목 부상으로 1라운드를 통째로 날린 허훈이지만 공백이 무색했습니다. 속공 레이업으로 가볍게 포문을 열었고 오픈 찬스에선 깔끔한 석점포를 넣고 발랄한 세레머니도 펼쳤습니다. 허훈의 절묘한 송고 패스에 LG는 알고도 당했습니다. 마지막 4쿼터 시작부터 또 한 번 3점 슛으로 LG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허훈. 22분여를 뛰면서 20.5 리바운드로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허훈의 특급 존재감에 베테랑 농구도사 김동욱과 체력대장 양홍석까지 KT는 5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한 5분에서 한 10분만 한번 파이팅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뛰어가지고 진짜 마지막에 살해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기침도 많이 했고 힘들어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뛰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정말 너무 재밌었고. 허훈의 친형이자 허재 전 감독의 장남 DB 허웅도 같은 날 현대 모비스를 상대로 분전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석 선수가 올 시즌 첫 번째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민석은 폴란드에서 열린 1차 월드컵 둘째 날 남자 1500m에서 1분 46초 151을 기록해서 2위인 중국 선수를 0.039초 차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이 종목 평창 동메달 리스트인 김민석이 월드컵 시리즈에서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자 매스 스타트에서는 정재원이 7위, 이승우는 실격 처리됐고 여자부에서는 이틀 연속 메달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많겠고요. 안개에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충청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고요.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6.4도, 대전 5.2도로 대부분 5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와 대구 17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닷새째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14년 파리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기후 대응 합의로서 큰 한 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인도와 중국의 반발로 석탄 발전 중단 문구를 감축으로 완화하면서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종교와 성적 지향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미뤄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진 법제정 국민청원의 심사기한이 지난 9월에 이어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 법에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계 표심을 의식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비트코인 창시자의 정체가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예명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110만 개의 소유권을 두고 미국에서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82조 원이 걸렸는데 공동 창시냐, 단독 창시냐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2번 이상 치르는 재수생이 늘면서 이른바 재필 3선,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의 29.2%가 고교 졸업생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확대한 입시 제도의 개편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버블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이 1929년 경제 대공황 직전이나 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보다 거품이 더 많이 끼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버블 논란에 빠진 미국의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갑작스러운 조정을 겪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브리핑 차종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